바로 이어서 세 분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순서에 따라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부재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서 입법 이후의 역량을 예측해 봄으로써 좀 더 좋은 입법 과정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문에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업 규제 분석이나 목표값 탐색, 시뮬레이션, 백캐스팅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분석의 사례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 사전적 입법 평가 방법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셨듯이 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적 효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입법이 다른 요인들로 추진되고 또 최종적으로 법률로서 작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비용적으로는 이게 입법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았을 때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적 입법 평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적 입법 평가와 관련해서 기존 법률의 역량을 분석해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후적 입법 평가의 가장 큰 목표는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최초 입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향후 입법 개선의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후적 입법 평가를 위해서 발표자께서는 통계적 인과관계 추정 방법이나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정책 평가 방법 등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과제로 데이터의 확보, 경험과 인식의 확대, 데이터 전문성의 확보, 사후적 입법 평가 체계 정립,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데이터의 확보는 사후적 입법 평가뿐만 아니라 사전적 평가에서도 입법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입법 평가의 가부가 데이터의 확보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제언하신 그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법률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데이터가 같이 생성 그리고 축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시에 입법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기도 같이 법률에 적시한다면 간이한 형태의 입법평가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2013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입법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2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들을 두 번째 확인하고 있는 한 주기를 지나고 다음 주기에 두 번째 텀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이제 그 조례 입법 평가는 입법 평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진행이 되었고 입법 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한 텀이 돌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조례 입법 평가에서는 실제 조례 운영과 관련된 집행부의 집행 실적이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혹은 증거에 기반한 사후적 입법 평가로 발전하고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법 평가가 지금 진화해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면 향후에 저희 이제 법률단에서의 제도화에도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뭐 입법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 지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입법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기반 입법 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의 품질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냥 다 데이터에 둘러싸여진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입법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입법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고 그것을 그 평가의 목표나 목적에 맞게 정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평가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 된 것이죠. 데이터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뭐 되게 많아졌지만 이것을 입법 평가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법 평가의 관점에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경험을 계속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입법 평가의 결과물이 쌓이게 되면 각각의 입법 평가에서 사용된 방법이나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존의 입법 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의 정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되면 입법 평가를 위한 좋은 데이터가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 평가는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후 평가는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후 평가는 또 그 사후 평가의 결과를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해보는 사후 입법 평가의 결과를 개선안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또 사전 입법 평가로 환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숫자의 사후 평가가 진행되는 것도 사전 평가로 선순환을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전 평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말 적합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후 평가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전적 입법 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입법 평가가 법률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후 입법 평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자나 입법 지원자의 수기를 통해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조금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통한 입법 평가가 중요하고 당연히 이렇게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이것과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쉽게 지나치고 있는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입법을 지원할 때 확인해야 되는 헌법의 원리라든지 규제의 가다 여부라든지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안 과정에서 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에서 사전적으로 조금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논의들이 모여서 또 다른 입법에 활용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원호 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원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공이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연구하는 거는 선거 이런 건데 이제 왜 부르셨나 그렇게 좀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는 게 이제 그 양적 연구 방법론 뭐 이런 것들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뭐 내용이랄까 아니면은 뭐 좀 큰 그림이랄까 그런 그 비평을 좀 제가 나름 생각하기엔 좀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말씀을 그냥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그 입법 영향 평가 자체가 이제 입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그 충돌하지 않고 좀 스무드하게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는 그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론 뭐 아까 말씀 그 하셨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입법 영향 평가서가 이제 뭐 그 입법 과정에 그 뭐 조건부로 아마 포함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존의 지금 입법 과정과 충돌하지 않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쪽으로는 굉장히 최소주의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최대주의로 뭐 그 편의상 이름을 붙이자면은 그 최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조사관님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쓰시는 과정에 제가 지금 이해한다면 아주 최소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것 자체를 이제 좀 더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더 어떻게 뭐 좀 깊은 연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최소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한쪽은 이거 뭐 굉장히 좀 최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사전 사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니 정말 지금 사실 딜레마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전 입법 평가와 사후 입법 평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어떤 결과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뭐 코잘리티를 인과관계를 이제 뽑아내는 것은 사후가 훨씬 용이하죠. 이미 입법이 진행되고 났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임에 반해서 이제 사전은 아까 저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후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명확하긴 하지만 그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이게 입법이 됐는데 그걸 이제 사후적으로 가서 문제가 있는 거를 아무리 캡처를 해봐야 뭐합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추론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제 적절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전 사후 사이에 이제 정말 명확한 딜레마가 있는 셈인데 다시 아까 최소주의, 최대주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최대주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법안을 통과시킬 때 뭐 특정 뭐 몇 년 이내에 그 사후 입법 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뭐 일정한 그 정도의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 자동적으로 일몰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글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그 최소주의적인 어떤 포지션과 최대주의적인 포지션 사이에서도 또 좀 생각을 해보실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라는 말이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결국은 이게 이런 그 입법 영향 평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걸 바깥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니 그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알아서 입법을 잘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경우는 뭐 실제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승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키워드가 결국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이제 두 가지로 그 데이터가 굉장히 트리키한 말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두 가지로 사실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데이터는 이게 어떤 데이터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소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그 다음에 관련이 정말 있는 데이터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조사관님이 발표하실 때 그
그 사전 사후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전 영향 평가에서의 데이터와 사후 영향 평가에서의 데이터가 이게 사실 일관되게 수집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사전과 사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정말 그 믿을 만한 연구 결과나 믿을 만한 분석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데이터의 품질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한 것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다시 말하면은 입법 이전과 이후를 사실 지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정말 비교가 가능한지, 그 컴패러빌리티의 문제라고도 또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근데 이 데이터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데이터를 누가 분석을 하고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는가 하는 게 이게 아까 데이터의 문제보다도 한 10배, 100배는 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전문가들이 누가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다르다면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복을 얻어내고 내지는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누가 분석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사실 두 분 다 발표하신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그 정준하 조사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빅데이터 같은 거는 좀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고 그 이전에 이제 뭐 다른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나름 정립이 된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제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설득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성향 평가, 성향 점수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이게 어떤 데이터, 어떤 변수, 어떤 모델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결과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 자체가 정말 그 엄밀한 인과율을 가지고 있고 이게 100% 맞는 거고 이거를 추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 자체가 방법 자체의 오픈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로버스트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방법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까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강건하다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섞어서 이제 쓰더라도 결과는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이 방법을 쓰나 이 방법을 쓰나 요 그룹의 변수를 쓰나 여기에 이런 그룹의 변수들을 더 추가를 하거나 결국은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뭐 강건하다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 강건하다는 말 자체가 이제 너무 좀 의미가 이제 딱 통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저희들 보통 학교에서 로버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방법을 공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방법의
다양한 방법들의 어떤 그 로버스트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원영 교수님,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수화 예산분석관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예산정책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또 좋은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포스터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 학술대회 제목과 발제문들이 그 제목들에서 입법 평가 그리고 입법 역량 분석, 입법 역량 평가 이러한 용어들이 막 혼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교재를 전공했고 교재를 전공한 저로서는 역량 분석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유재국 조사관님께서 첫 번째 쟁점으로 제기해 주신 사전 입법 역량 평가 입법권에 대한 제약인가의 문제 역시 이 평가라는 용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평가 대상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제3자가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체 입법 내지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정준하 조사관님께서는 처음에 그 발표하시면서 이런 입법 역량 분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유재국 조사관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안 혹은 현행 법률에 대한 입법 역량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전 입법 역량 분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한번 만들어진 법률은 수정되기 힘들고 또 이러한 잘못된 법률로 인한 고통과 불편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입법 역량 분석은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나 정책의 초기 방향 기준을 제시하고 또 현 상황의 문제 속성 혹은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해결책과 미래 발생 가능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며 수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문은 사전 입법 역량 분석이 미래 예측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보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발한 방법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사전 입법 역량 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틀이 있으면 확실히 분석하는 데 효율적이고 향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추적된다면 예측도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분석 틀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사례에서만 발견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 규제에 대한 부담이나 효과는 어떤 집단의 성격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분배적 가중치 등을 포함하는 규제 내지는 정책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그 발제자께서 처음에 제기해준 쟁점에 대해서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인 사전 입법 역량 평가는 입법권에 대한 제약인가라는 점에서 저는 한번 건너면 돌아오기 힘든 강을 대비한 즉 더 나은 입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인 제한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정안 탐색이 가능한가라는 저는 가능해야 하고 현재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도록 법률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입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가들이 있는가. 오늘 이 학술대회에 와보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은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에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문제점, 향후 과제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 역량 평가에서도 사후 규제 역량 평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적으로 수행된 규제 역량 평가의 애적 결과와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존재하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규제 역량 분석 등 사전 규제 역량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규제 정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규제 일몰 심사 과정에서 규제 사후 평가는 일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꽤 이렇게 오랜 사후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규제나 정책 설계 시에 예측하지 못한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및 문화 사업 등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발생해서 관련 법률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요? 또한 다른 예로 건강 이해상의 문제로 식품 첨가물 중 특정 보존료 사용을 제한을 했더니 오히려 식중독이 증가했다면 이 규제는 실패한 규제로 보아야 될 것인가요? 이처럼 약간 규제들마다 성격이 상이해서 규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역량 평가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준하 입법조사관님께서 처음에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은 잘잘못을 가르기보다는 기존 법률의 역량을 분석해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 대안과 근거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당장 관련 법률에 대한 데이터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따른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면 공무원 등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은 운영 목적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질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해당 법률로 인한 비용이나 부담보다 법률에 따른 효과보다 컸다. 이걸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을 사전적 입법 역량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이 수행된다면 다양한 대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모든 법률이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발제자께서는 사후적 입법 역량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대상 및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거를 질문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의 토론을 전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질문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입법평가 관련된 업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따로 필드에서 질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지는 추가적인 의견 관련돼서 의견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국 박사님 의견. 예. 입법조사처의 유재국입니다. 발표를 지금 마치고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주셨는데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제게 좀 준 게 보통 이제 비용 위의 어떤
가치 평가가 이 사전 입법 영향 평가에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좀 내용을 요약하니까 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다 비용 평가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 아주 쉽게 뭐 좀 상대적으로 쉽게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실제로는 이 모델링의 역량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평가 방법을 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금전가치 이해의 것들도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지금 박원호 교수님께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의 뭐 호환성이라든가 또 누가 분석하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이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데이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델링이 더 영향이 큰 거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모델링을 했을 때 데이터도 물론 공개돼야 되지만 모델이 어떤 형식으로 갖춰지고 어떤 식으로 구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도 뭐 사실은 뭐 데이터의 뭐 어떤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구현해내는 어떤 그 안에 그 메커니즘을 구현해내는 그 모델링의 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수아 분석가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평가 분석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사실 분석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어세스먼트하고 어널리시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좀 이게 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선호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니까 이게 어세스먼트일 것 같은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판단 입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은 저희가 아니라 분석해서 그냥 이게 전달해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어세스먼트는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어널리시스가 맞는 분석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혼돈이 한두 군데 혼돈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좀 모델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늘 익숙하다 보니까 좀 들어간 용어인 것 같고요. 실제로 분석이 좀 정확한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의 뭐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분배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델러가 이제 모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좀 뭐 이런 데서 뭐라 하죠 누락 혹은 뭐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누락된 거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뭐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다 가능하다. 저는 좀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전 영향 평가는 실제로는 저는 뭐 이게 뭐 어떤 어떤 수학적인 역량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더 심도 있는 수기를 하라는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입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뭐 제가 어떤 뭐 테크닉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이것이 어떤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심도 있는 소위 말하는 수기민주주의가 이제 그 근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좀 그런 말씀을 좀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정준호 학생. 네. 세 분의 그 토론자분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그 차영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방향, 그러니까 뭐 그 입법량을 할 주기를 명시하자, 굉장히 좀 뭐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분석자가 좀 익숙한 주제라서 입법령 분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 좀 그 루틴한 그런 그 입법 과정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그 도입하기 힘든 것이지만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사후적 평가를 적절하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한번 그 관심을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공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가 또 관심 가질 부분이 뭔지 한번 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원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방법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론 자체가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그런 방법론을 개방하자라는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한 가지 방법론에 의존해서 이 분야 분석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결합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방법론 쪽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듯이 그런 양방도 쓰고 지방도 쓰고 아니면 뭐 양방 두 개를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안전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수아 분석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후적 입법 영향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해서 더 좋은 입법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 과연 현재의 그런 이 실태가 입법의 문제인지 정책의 문제인지를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봐서 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입법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되든 법제연구원이 되든 당신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을 선정했나요? 대상 선정의 기준. 뭐 시범 사업이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시범 사업이었으니까 분석자가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됐겠지만, 이게 그 뭔가 고유 사업이 됐을 때 그 수많은 법과 그 수많은 법률안 중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잡았나요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시간 넘게 관련돼서 지금 이제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입법 평가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학술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국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법 평가 내지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한 제도화 논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지난 국회나 지지난 국회에서 입법안이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법안만 발의됐지 실질적 논의의 진전은 사실 속도를 그리 내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 들어와서는 조금 논의장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론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도화 방법이라는 내용들 자체가 사실 이제 연구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고 싶어하는 어떤 연구자들로서의 욕심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제도화 기반 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학술에서의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JCS원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아마 입법평가 관련된 논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어떤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요. 두 분 발표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